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그 형법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범죄에 대해서 사실 뭐 범죄론이 이 책도 그렇고 그 형법 내용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범죄에 대한 그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더 글자 그대로 법학적인 법학과에서 과거에 다루었던 세부적인 얘기를 해 나갈 텐데, 이게 개별적인 지식들을 뭐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관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든가 시각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그 기본이 이른바 객관주의, 주관주의다라는 것. 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뭐 우리가 뭐 늘 많이 하는 얘기죠. 학기 초에도 주관식, 객관식 이런 얘기를 했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객관식이 원래 그 뜻은 아니겠지만 한자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시각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육이 객관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간 시험은 객관식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시험이라는 것은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하죠? 오로지 우리는 여태껏 시험을 통해서만 평가받아 왔는데, 사실 시험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일 뿐 시험 자체가 교육이라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시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교육이 사라지는 거죠. 아무튼 객관식, 주관식이란 말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데서 온 얘기라서 객관주의니 주관주의라는 게 형법이나 형법학에서 뭐 독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학문의 영역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방식으로서 얘기되는 거라서, 다른 모든 분야에도 객관적인, 주관적인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적용되죠. 근데 이제 형법에서도 범죄를 바라볼 때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린 거는, 보통 이제 범죄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범죄라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 범죄가 발생한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범죄자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가 어떤 경우는 더 앞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인들의 평가 내지 어떤 반응은 상당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 구체적 사실,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범죄한 사람, 그 범죄한 사람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른바 주관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범죄는 뭐 사실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에서 범죄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8세기, 19세기 이른바 자연과학의 발달로 범죄라는 것도 하나의, 좀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치 자연현상처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형법의 범위 내에서 얘기한다 했는데, 범죄학에서 범죄 얘기할 때 범죄학이 처음 등장한 게 범죄 생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생물학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생물학의 시각으로 범죄를 보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종교나 윤리나 도덕의 문제로 보았었는데, 거미줄이 왜 거미줄이 나올까요? 오래 서 있지도 않았었는데, 하여튼 이 자연과학 중에 이 범죄에 적용할 만한 게, 예컨대 뭐 천체 물리학을 범죄에 적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생물학은 사람도 생물이고 범죄자 생물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좋지요. 그래서 범죄학에서 맨 먼저 등장한 게 범죄 생물학이거든요. 이탈리아의 롬브로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생내적 범죄자, Born to be criminal. 그래서 생긴 거 보면 범죄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 이게 범죄학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나름 뭐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이제 편견을 조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소리까지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범죄에 대한 매우 새로운 시각이다. 범죄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범죄 생물학, 범죄학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그 롬브로저라는 사람이 말한 범죄자의 특성은 주로 외관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주로 동양 사람 얼굴이라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학문이라고 하기에는커녕 정말 욕먹기 딱일 텐데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까지 왜 범죄학의 출발로 얘기되어지느냐. 그 당시 그 이전의 범죄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른바 자연과학을 대입했다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대입은 잘못된 거죠. 그 후에 이제 유전자라는 게 등장하면서 범죄자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범죄자 유전자를 수집한다는 등 이런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또 요새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범죄자의 뇌 구조를 이런 식으로 과학의 그 방법론을 범죄에 적용시키는 것이 18세기, 19세기에 시작되어 가지고 과학, 자연과학도 있지만 이제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학적 관점 이런 것들이 범죄에 대한 분석에 대입이 되면서 객관주의가 좀 더 주된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형법을 처음에 얘기할 때 1조 1항, 2항, 3항 얘기할 때 자유주의 관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형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주의는 이와 같이 그 행위자의 마음이나 의사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아니라 행위자의 마음이나 어떤 의사를, 어떤 생각을 지녔었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사진 찍는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주관적 평가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행위,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드러난 행위라든가 결과도 당연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범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객관주의라는 것이죠. 주관주의는 거기 제가 철학에서 말하는 주관주의에 대한 그 개념을 인용했는데 국어대사전 등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세계와 그 안의 관계들을 개인의 의식이나 주관에 반영되는 모습으로 파악하는 태도. 근데 사실 이런 철학의 주관주의라기보다 이 범죄와 관련한 주관주의는 주로 이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범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인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구체적인 그 형법 안에 있는 해석에 필요한 쟁점을 살펴볼 때 이른바 주관설, 객관설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때쯤에는 여러분이 객관주의, 주관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범죄의 외부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가 외부로 나타난 행위나 결과라는 것은 결국 행위자의 마음에 의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행위자의 의사, 마음, 의도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 판단할 때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적 지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객관이라는 게 안 좋다고 하면서도 객관식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맞춰보라는 거니까 별로 좋지 않다고 하지만 왜 어쩔 수 없이 객관식이냐. 이게 그야말로 공정하다. 누가 봐도 결과가 같다. 평가가 같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범죄나 형법에서의 객관주의, 주관주의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관주의적 형법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공정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왜곡되거나 이럴 수 있어서 객관주의가 오늘날에는 조금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걸 우리가 세부 쟁점에 들어가면 확인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객관주의, 주관주의 관점에서 얘기되는 게 또 행위불법, 결과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법익 침해라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기는 거죠. 뭐 사전에서도 그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범죄는 법을 어기는 것을 우선 주된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저 범죄를 다른 말로는 불법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범죄냐 민사상의 불법 행위냐 이렇게 구별하는데 형사적으로 불법한 행위를 범죄라고 하고 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형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는데요. 불법 행위는 이제 여러 법에 다 있기 때문에 불법은 하나의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불법이 형법에서 벌어진다면 그건 이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이제 주관주의, 객관주의가 있는데 주관주의는 이제 불법의 본질이 법을 어기려고 하는 행위자의 의사, 그 이른바 행위불법. 그러니까 행위불법 그러니까 행위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외부적인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용어가 그 일관되게 쓰이지는 않으니까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행위했다는 그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그 의사, 그 주관적인 의사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결과불법은 글자 그대로 결과가 불법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 밤 늦은 시간 거의 새벽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죠. 근데 뭐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려고 하는 순간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행위자의 마음은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예컨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쉈는데 이게 물건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쉈다는 이제 우리가 요새 손괴라고 부르는데 형법에서 손괴죄라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손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이 부서졌다는 결과는 손괴라는 점에서 같은데 이걸 내가 알면서 부순 경우는 손괴한 경우 범죄가 되지만 모르고 하는 이른바 과실 손괴라는 건 범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런 인식이 없었다라고 하면 범죄가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드러난 결과, 객관적인 결과 위주로 불법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행위자의 의사를 더 불법의 본질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위불법, 결과불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보시면 행위불법이란 불법의 본질이 법을 어기려는 행위자의 의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주관주의적 태도이기 때문에 의사불법이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 의사만으로는 불법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먹은 것만 갖고는 불법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가 밖으로 나타난 행위가 있다라고 봐서 행위불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약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용어가 일관되지 않아서 약간 혼동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행위불법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사로 그것이 바깥으로 행위로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든 안 죽었든 불법은 같다. 이런 정도까지 보는 거죠. 그게 행위불법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완전히 다른데도 오로지 그 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의사만으로 불법을 판단하게 되면 좀 지나치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위불법만으로 불법을 확정하려고 하면 마음 의사, 나타난 의사만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려고 하면 이른바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심정형법이라고 해서 법치국가 이념에 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것만 갖고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게 외부로 행위로 드러났다 했을 때 그 행위의 정도가 굉장히 작고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마음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것만 가지고 바로 처벌하게 되면 이른바 심정형법으로 법치국가에 어긋나는 독재적
형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심정형법이란 말이 좀 낯설을 텐데 그 아래 밑에 헌법재판소 과거 결정을 보면 이 법률 조항에서 편의 제공 상대방에게 이 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예비와 음모 전 단계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의사형법 내지 심정형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누구든지 생각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근대형법의 대원칙에 반한다. 이건 뭔 소리냐면 자세한 내용 모르셔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단지 어떤 마음먹은 것이 외부로 행위로 나타났다 해서 그만 갖고 바로 처벌하는 것은 이른바 심정형법으로서 근대형법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걸 똑같이 확인했는데요.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이라든가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오로지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불법을 정하게 되면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심정형법이라는 그 법치국가 원칙이나 형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사건은 이제 90년도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여러 문제 조항이 많은데 국가보안법 법률 조항 자체가 이 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범하려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약간 상식이 있는 분들은 범하려는 자에는 미수도 있고 뭐 예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예비 미수도 어느 정도 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비죄, 미수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90조 90 헌바 23의 국가보안법 9조 2항 사건은 그 이전 단계까지 죄를 범하려고 마음먹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판단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까지 있을 수도 있어서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불법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결과불법은 반대로 이제 결과가 있을 때에 그 결과를 중심으로 그 불법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결과불법은 아까 이제 어떤 남의 물건을 내가 부수었을 때 그냥 남의 물건이 부서졌다는 그 결과만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이른바 고의로 한 건지 과실로 한 건지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다 이런 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번 문단을 보면 결과불법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게 되면 형법이 의사결정 규범으로서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무시한다. 이런 비판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불법을 정하게 되면 불법이 무한정 확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과실범죄가 그렇거든요. 과실범죄는 대부분 결과가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오히려 과실범죄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든요. 우리 형법이. 그리고 형법은 사람이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형, 무기, 사형 다 무거운 처벌인데 과실치사는 2년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는 결과는 똑같은데 처벌이 완전히 천지차이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오로지 결과불법만 가지고 또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쭉 진행해 오니까 대충 결론이 나타나죠. 행위 결과 다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8페이지에 이른바 이원적인 불법론. 불법이 무엇인가? 불법의 본질은 행위의 불법, 결과의 불법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형법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우리 형법이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긴 했지만 형법이라는 그 법의 성격 자체가 전통적으로 가치평가적 법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법 철학을 하게 되면 되게 형법하는 사람들이 하거나 이렇게 좀 겹칩니다. 요즘은 이제 아예 법 철학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다른 법에 비해서 형법이 약간 철학적 고민의 주제들이 좀 있는 거죠. 형법은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필요한 법 영역이라는 겁니다. 민법이나 기타 행정법 등에 비해서
민법이나 행정법에서의 어떤 불법에 대한 평가는 가치평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왜 규칙을 위반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의 어떤 규칙 위반이다. 예컨대 신고 기한을 지났다. 제가 옛날에 그 뭡니까? 여기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한없이 애띠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려나? 기분 나쁘실려나? 예비군들이 있죠. 예비군 훈련 가신다고 결석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새삼스럽긴 해요. 이게 한참 젊어 보이는데 어려 보이는데 예비군이구나 벌써 예비군 아저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유학할 때까지 그 예비군 그게 안 끝나가지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잠깐 일시 귀국하더라도 반드시 그 동사무소 예비군 그 사무 담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신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고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 두세 번 한국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 교수님, 독일의 교수님 모시고 한국의 학회 행사 때문에 한 일주일 잠깐 왔다 간 거라서 그게 이제 외국에 있다 들어오면은 일주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예비군 때문에 일반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 가는 거니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주 귀국했는데 학위를 마치고 아주 귀국했는데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러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더니 내일 찾으러 오라고. 요즘은 바로 그날 해주는데 옛날에는 하루 걸렸거든요. 내일 찾으러 오라고 해서 내일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면허증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앞에 여직원이 갑자기 저를 우리 계장님이 차 한잔 하자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또 나를 알아보고 참내 이게 참 피곤하구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차 한잔 마시자 그러길래 그 뒤에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수갑 들고. 그게 뭐냐면 깜짝 놀랐지. 예비군법 위반이라는 거야. 요새는 그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대통령이 사면하면 뭐 몇십만 명이 예비군법 위반 한 사람들을 사면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마지막에 한국 다녀갔는데 그 신고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주일밖에 있지 않았었고 일주일 안에 신고하는 거니까 일주일 만에 나가는데 꼭 신고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을 알았든 몰랐든 어떤 의도로 뭐 신고를 안 했든 그런 거 전혀 가리지 않고 신고 안 했다는 결과만으로 그것만 가지고 바로 위반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처벌받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 경찰서 가서 조사는 받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열 손가락 지문 이렇게 찍고 그런 거 해봤는데요. 결국은 그냥 이른바 기소유예 그래서 처벌은 안 받았는데 뭐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근데 뭐 제가 무슨 중요 지명 수배자도 아닌데 그렇게 무슨 첩보작전처럼 앞에 여직원이 뒤에서 차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도 고맙지 뭐야 옆에서 들이 덮쳐가지고 막 꽉꽉 누르고 이런 거보다는 고맙죠. 순하게 순조롭게 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행정관청에 기한 내에 신고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예비군법은 제가 약간 좀 그 특이한 과거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종종 뭐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될 기간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 이제 뭐 형벌까지는 아니라도 과태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무슨 뭐 왜 위반했는지 왜 그 기한을 어겼는지 이런 그 이유라든가 이런 건 따지지 않거든요. 오로지 그냥 결과만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평가라는 게 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법 영역인데 형법은 좀 가치평가적 규범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직까지 형법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미수와 과실의 문제입니다. 미수라는 거는 내가 어떤 범죄를 시도했는데 결과까지 이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죽지 않고 뭐 다치게만 했다든가 아니면 그 정도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의 옛날 판례를 보면 시골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막 쫓아갔는데 좀 살벌하죠, 그림이. 하여튼 그 낫을 들고 막 쫓아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려가지고 그 피해자 근처도 못 갔지만 살인 미수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시도했지만 결과가 아예 안 나타나거나 뭐 결과가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를 미수라고 하고요. 과실은 이제 결과가 이미 나타난 걸 전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이렇게 따지는 거라서 대표적인 어떤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처벌하는 게 미수범죄고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처벌하는 게 과실범죄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형법에서 과실범죄는 그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그렇지 뭐 과실치상이라든가 과실치사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안 옮겨드렸고 뒤에 가면 과실범죄 설명할 때쯤 보면 형법의 과실범죄 수가 아예 한 7, 8개 거기다 써놨을 정도로 몇 개 안 됩니다. 과실범죄는. 우리가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현대사회에서 과실범죄의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과실범죄의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수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범죄에 대해서 미수를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법의 모습을 보면 형법이 전통적으로 결과보다는 어떤 행위, 그 법을 위반하려고 했던 그 행위자의 의사 이런 것을 좀 더 불법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형법은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은 주관주의적 경향이라 할 수 있는 행위불법을 더 많이 처벌합니까? 근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그 범죄 평가에서는 객관주의적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할 얘기라서 그 내용을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행위론이라는 거, 범죄 체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공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걸 왜 짧게라도 얘기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또 나올 얘기들을 이해할 때 그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위론이라는 건 이제 범죄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행위니까 또 사람의 행위는 언제부터 행위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무의식 중에 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범죄 평가의 대상인가. 예전에 영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였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이제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뉴스에 나온 사건. 할아버지는 자기가 목유병이 심해가지고 집에 외부인이 강도가 침입한 걸로 꿈을 꾸다가 옆에 사람을 목을 졸랐는데 그게 할머니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럴듯한 변명 같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목유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소 굉장히 사이도 좋고 다툴 일도 없었고 살인의 동기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목유병 때문에 무의식 중에 자다가 일어난 그런 일은 사람의 행위라 볼 수 없어서 범죄가 아니다. 그건 뭐 이게 고의가 있다 없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아예 어떤 형법에서 말하는 사람의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연과학적으로는 뭐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움직였던 사람의 신체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도 행위나 행동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 형법적 평가 대상으로서의 행위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역시 비유가, 형법은 좀 안 좋아요. 제가 인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비유가 조금 좀 좋은 사례가 있을 수 없잖아요. 형법은. 제가 3D 업종이라 그러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갓난아이죠. 갓난아이, 젖먹이 갓난아이인데 젖을 먹이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아이를 이렇게 눌러서 사망케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도 이게 이건 뭐 과실치사냐. 결과적으로 아이가 죽었으니 과실치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의식 있는 행위인가를 따지자면 아예 범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론이 같더라도. 그런 면에서 이제 범죄로서의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이야기가 이제 행위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전이라는 게 여러분께는 예전도 아니고 거의 선사시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행위론만 한 학기 내내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교수님들의 강의는 본인이 관심 있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것을 일종의 발표하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행위론만 뭐 거의 한 학기 공부하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올 얘기들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전제로서 행위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위론이 무엇인가? 즉 일단 범죄는 사람의 행위여야 되고 형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는 어떤 것이 어느 정도 이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적 행위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들도 괜히 쓸데없이 한자 말이 어려운데 유의성, 어떤 의미 있는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그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 유의성이라는 게 의자를 의식이나 이렇게 의사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 의식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의식이 있으면서 움직였을 때 그것을 이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의식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적극적인 의사 이런 정도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무의식이거나 이런 경우는 행위가 아니다. 어느 정도 의식은 있고 그 의식에 따른 행위일 때 그걸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평가의 대상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도의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저기 하려나? 이 행위론이라든가 범죄 체계론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건너기도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행위론이라는 건 인과적 행위론. 인과론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인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또 얘기했듯이 범죄를 단순히 그냥 주관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주관적 부분을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겠다 했을 때 등장한 게 인과적 개념이거든요. 범죄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서 나타났다. 그런 인과적 측면이라서 행위도 적어도 최소한의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의 결과로서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걸 행위로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적 행위로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행동만을 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행위는 행위를 오히려 그렇게 뭐 자연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법학적,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에서 행위를 이해한다. 뭐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뭐 규범적 행위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 법적 평가 개념으로서의 행위다. 행위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과학적인 마치 동물의 움직임이나 뭐 운동을 분석하듯이 그것이 범죄 평가 대상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적 의미 속에서 사람 행위가 평가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행위론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만 들어두시면 돼요. 제가 학기 초에 얘기할 때 그 뭡니까? 120년 전 보성전문학교 형법 책을 번역하고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는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할 줄 알았거든. 우리 조상들을 너무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형법을 공부했다고 하면 행위론 정도라는 게 있다. 행위론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체계론은 그래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범죄 체계론. 범죄 체계론은 시험 범위에 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73페이지부터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는 나와요. 어차피 나중에 다 지정해 드릴 거예요. 기출문제도 다다음 주, 연휴 지나 그 다음 주, 수요일 수업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뭐. 기출문제래야 20몇 개밖에 안 되는데. 지문 다 합쳐야 100개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면서도 저도 참 모순적으로 시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시험 보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범죄 체계론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그럴까 봐 이 앞부분, 앞으로 공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들은 알아두셔야 되니까 앞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범죄 체계론이라는 거는 이것도 약간 줄임말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범죄 체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범죄를 심사하는 체계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 심사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직 면접 같은 거 안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나? 면접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알바하러 면접 가면야 잠깐 뭐 사장님이 잠깐 보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취업이라든가 중요한 공무원 시험 이런 면접은 중요하겠죠. 근데 뭐 당장 로스쿨 입시에도 면접이 있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 면접이라는 게 면접이 뭡니까?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 면자, 접할 접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옛날에 면접이라는 게 그랬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면접도 굉장히 체계적이죠. 제가 옛날에는 7급 공무원 시험 면접도 갔었는데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7급 공무원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7급 공무원은 필기 시험에서 2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에서 절반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거 오히려 좀 문제되지 않을까? 아니 시험이야 우리가 얘기했지만 방식이 옳건 그러건 간에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니까 순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미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절반을 오로지 면접만으로 떨어뜨린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 면접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면접 보기 전에 1시간 동안 면접관들을 교육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하러 나온 사람이 면접학 박사가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면접에도 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체계가 있는 거지. 옛날처럼 뭐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뭐 면접할 때 이래 관상쟁이를 옆에 앉혀가지고 이래 해봐가지고 관상은 과학이다 그래갖고 쟤는 괜찮아요. 쟤는 안 돼요. 이렇게 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야말로 썰이지. 근데 사실 이제 아주 옛날에는 면접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어떤 인상. 제가 이제 면접하러 갔을 때 그 면접학 박사라는 분이 처음 한 얘기가 면접하실 때 중요한 건 첫인상이 아니라 끝인상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인상 보고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나갈 때의 인상으로 결정해달라. 근데 여기서 또 인상을 보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그거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주관적으로 인상이 마음에 드네.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점수 매기는 체계가 쫙 있어 갖고요. 저희가 셋이 면접했는데 결과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따로따로 점수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름의 면접의 그 시스템, 심사 체계가 있다고요. 범죄 체계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범죄는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갖고 매우 쳐라 그래갖고 불 때까지 때려라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그 여러분 그 왜 심판이 아니라 신이 판단한다 그래가지고 서양의 그 결투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총 들고 이게 쭉 몇 걸음 걸어갔는데 돌아서 쏘세요. 신사의 어떤 결투 그랬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일종의 판결의 한 방식이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은 정직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 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투를 해서 죽은 놈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결투의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적도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거 중세 시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양이나 우리 한국의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서양 역사에서 미안한데 서양의 중세 심판의 모습을 보면 실제 분쟁하는 두 사람이 싸우게 해서 이긴 사람이 옳은 놈이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막 격투했단 말입니다. 이걸 좀 점잖게 한 게 결투거든요. 그 신사들의 권총 결투.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주관적 인상이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판단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범죄를 공정하게 심사하자 해서 등장한 게 범죄 체계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범죄를 심사하는 체계적 이론, 범죄 심사를 어떻게 할지 그 구조에 관한 이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체계론은 심사 요소가 여러 개가 있다. 이게 막연히 봐갖고 OX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 체계론, 범죄 심사표에 들어가는 항목이 뭔가 7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사람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 있었어야 된다. 사람이 단지 도구로서 행위했다든가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라 볼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류병 환자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형법에서도요. 여기 각주 71페이지 2번 보시면 미국의 모범형법전 이거는 실제 적용되는 형법이 아니고 연방에서 각 주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모델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식으로 그냥 읽자면 2조 1항쯤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반사적 행동이라든가 경련에 의한 행동, 의식을 잃거나 수면 중에 신체 움직임, 최면 중에 행위 이런 것 등은 자발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형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제 적용되는 형법은 아니고 각 주에 참고하는 모델로서의 형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범죄 행위로서 평가할 만한 사람의 행위가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전제가 되긴 하는데 우리 형법이나 우리 형법 판례 기타 역사에서
이게 행위인가 아닌가가 쟁점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 형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미국의 모범형법전에서도 자발적 행위, 즉 범죄로서의 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중요한 심사 항목이 되는 범죄 성립 요건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범죄에 대한 형식적 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른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기본이죠. 기본. 형법의 가장 기본이죠. 이거는 뭐 판례에서도 뭐 숱하게 등장하고, 범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구성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범죄를 설명해 놓은 그 부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라고 했을 때가 살인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살인죄 구성요건 매우 간단하죠. 단 두 단어거든. 사람을 살해한. 이걸 끝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것에 해당,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일단 범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거기에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거나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위법성 책임까지 범죄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보자면 이 범죄 체계론이 등장한 것도 객관주의 영역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주관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인상에 따라 범죄를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심사 항목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이제 객관주의 영향에 따른 범죄 체계론은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합니다. 우리가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한다는 말도 여러분이 그냥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아닌데 뭐 이렇게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요. 감이 안 잡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지금 몽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도 들어봤을 우리나라 속담 내지 뭐 전해 내려오는 얘기 중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그 사람 이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행위만 말하는 거고요. 행위자는 이제 그 행위를 한 사람, 이 자체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옛날엔 오히려 행위자부터 평가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봤는데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위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행위자를 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객관적 행위가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것이 누구에 의한 행위였는가, 행위자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세 가지 범죄 심사할 때의 기본적인 순서거든요.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은 익명 처리하고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블라인드 개념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빼놓고 그냥 이 나타난 행위만으로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위법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사람을 평가할 때 비로소 책임의 문제를 본다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범죄 체계, 범죄 심사의 ABC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법을 공부할 분들은 아주 기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 체계론에서는 범죄를 심사하는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범죄 심사 체계에는 그 심사 항목이 있고 제일 먼저는 행위라는 것. 그러나 행위가 평가되는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없고 한국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이제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문제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객관적 평가의 단계이고 그걸 지나야 이제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이 뭐 체계적 이론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으로 뭘 배웠어요. 그러면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객관주의가 원하는 범죄 심사의 방법은 사람은 보지 말고 행위부터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불법이라는 게 인정되면 그때 사람을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야 공정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만 딱 보고 했네, 했어. 보니까 관상이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보면은 뭐
사회적 사건이 있으면 댓글 달 때 항상 보면 관상이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100% 현실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판사하시다 교수로 오신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반진반으로 자기가 지금은 형법 교수님은 아니에요. 형사사건 할 때 피고인이 이렇게 법정에 딱 들어오면 한번 쳐다보면 감이 딱 온답니다. 이게 했네 안 했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겠어? 야, 그 판사님 훌륭하다. 역시 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좀 이상하다.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주관적 인상에 의한 평가냐, 객관적인 표에 의한 평가냐. 근데 객관적인 표에 의할 때도 먼저 그 행위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부터 평가한 다음에 행위자라는 주관적 부분을 평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행위와 행위자,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분리하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서 계속 구별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 요소는 세 가지인데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구성요건 해당성을 묶어서 또 불법이라 부르고 이 불법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객관적인 평가로서 행위에 대한 평가이고 이 책임은 주관적 평가로서 행위자에 대한 평가이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행위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행위가 불법일 때 비로소 책임으로서의 행위자를 봐야 된다. 행위자부터 먼저 보고 선입견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현실은 뭐 꼭 그렇진 않더라도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성권 해당성은 이른바 적극적인 범죄 성립 요소라 합니다. 법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면 일단 범죄인 거죠. 플러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얘기했지만 위법성과 책임은 소극적으로 예외적으로 이제 범죄가 안 되는 경우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죄가 되는 경우는 구성요건은 법률로 다 정해져 있는데요. 위법성과 책임은 이런 경우는 위법하다, 이런 경우는 책임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이런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정당방위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다.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닌 경우만 써놓거든요. 위법성과 책임은. 이럴 때 위법성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법에 써놓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럴 때는 위법하지 않고 이럴 때는 책임이 없다라고 예외로만 쓰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플러스 적극적인 요소라면 위법성이나 책임은 소극적인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 측면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기본적인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범죄로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범죄 성립 요건이 우선 채워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또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제 슬슬 좀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 범죄 성립이 갖추어져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건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다 인정이 되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2페이지 7번 문단을 보시면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 해가지고요. 그 각주 2번 보시면 사전 뇌물수수죄라는 게 있어요. 사전 뇌물수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물죄는 공무원만 처벌받거든요. 공무원 아닌 사람은 뇌물을 받는다는 게 개념이 성립하기가 어려워서 형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미리 뇌물 받고 내가 공무원 되면 잘해줄게 이런 경우가 사전 뇌물수수죄인데 이제 사전 뇌물수수라는 게 구성요건으로 해당하고 위법성 책임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더라도 이 사람이 그 죄로 처벌받으려면 처벌 조건으로서 공무원이 실제 돼야 돼요. 공무원이 안 되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니까. 뭐 사기죄나 이런 거로 처벌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적어도 사전 뇌물수수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 처벌 조건으로서 이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헷갈린달까? 조금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느낌이 그래. 이게 근데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공무원이 안 됐다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처벌할 때는 공무원이 되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결과는 똑같더라도 어쨌든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안 됐어도 공무원이 된다는 걸 이유로 미리 뇌물 받으면 그거 나쁜 짓 아닙니까? 나쁜 짓이라는 범죄 성립 자체는 인정하는데 처벌받으려면 공무원이 돼야 비로소 처벌받을 수 있다. 말장난 아닌가요?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약간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계속 필요합니다. 그 구별이 의미 있는 구별일 수도 있고 형식적 구별일 수도 있는데 익숙해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객관적 처벌 조건이 아니라 인적 처벌 조건, 즉 사람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른바 친족 상도례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한자 말이죠. 친족 간의 상도라는 건 뭐냐면 서로 상자. 친족 간에 서로 재물을 훔치거나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처벌 예가 있다 이게 친족 상도례 뭐냐면 그 형법 328조, 340조 등등에서 친족 간의 범행은 형을 면제한다. 형을 면제한다 돼 있어. 이거 뭐냐면 범죄는 된다 이거예요. 근데 처벌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치거나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 횡령을 해도 처벌받지는 않아요. 다만 강도는 안 돼. 아무리 가족이라도 조업해서 뺐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천륜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손괴도 안 돼. 이건 왜 그러냐면 옛날 관념으로 가족 간의 재산은 그냥 요즘 말로 한 금고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든 간에 윗칸은 아버지 재물, 밑에 거는 아들 거 그랬는데 아들이 위에 걸 밑으로 옮겼어도 어차피 한 금고 안에 있으니 전체적으로 재산에 손실이 없다. 이렇게 봐서 옛날엔 처벌 안 했는데 이게 요즘은 문제가 많잖아. 그죠? 옛날 같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미 인정은 했는데 새로운 법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옛날식 재산 개념이니까 친족 간의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처벌하지 않도록 할 게 아니라 이른바 친고죄라 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고소하면 적어도 처벌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방향으로 법이 바뀔 건데 아직은 안 바뀌고 있어요. 법을 바꾸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러한 친족 상도례 규정을 악용해서 청소년들이 나는 촉법이니까 처벌 안 받아 이러면서 말 안 듣는다 비난할 게 아니라 성인들도 이 친족 상도례니까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살살 꼬셔서 필리핀에 가면 노후를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정리하게 한 다음에 필리핀에 가서 아버지 버리고 그 재산 갖고 돌아온 아들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강도짓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해요. 처벌을 못하니까 수사도 못해요. 수사를 못하니까 재산을 다시 돌려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안 바뀌었으니까 이와 같이 처벌죄가 언제나 처벌 안 받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 해서 인적, 사람에 의한 처벌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소추 조건, 소추라는 건 이제 소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실체법, 절차법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형법에서 이게 범죄다 하더라도 형사 절차, 형사 소송을 통해서 범죄라고 확인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거든요. 형법에 이건 범죄라고 써 있으면 아무나 붙잡아서 처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다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기관에서 재판하고 또 소추, 요새 공소, 수사 나눈다 그러는데 소송을 제기해야, 공소를 제기해야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73페이지의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거기에 그 73페이지 아래 각주 1번을 보시면 친고죄는 구체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이 사자 명예훼손도 내가 사자 그래놓고 한번 써야 되잖아. 사자 명예훼손 그러면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갖고 말이죠. 미안해요. 나도 심심해서 그래. 끝날 때쯤 돼가니까. 사자 명예훼손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런 농담하면 욕먹는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 웃어주신 분들은 착한 분들이야. 복 받을 겨. 천국 가실 거야. 근데 하여튼 사자명예훼손 그러면 뭐 동물원 가가지고 사자한테 저 바보 이런다고 사자명예훼손이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좋은 말로. 누구나 금방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어쨌든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해야 됩니다. 그 후손이라든가 친족 등이 고소해야 되고, 모욕죄, 비밀 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친족 간의 재산 문제 중에 가까운 친족은 처벌을 아예 못 하는데요. 먼 친족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대적 친고죄라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좀 다른 게요. 고소 없어도 처벌할 수는 있는데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반의사 불벌죄로 대표적인 게 폭행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폭행죄를 저지르면 합의해라 막 이런 얘기가, 합의라는 게 어떤 뭐 법에 정해진 절차라 보기는 어렵고 그냥 개인 간의 의사의 합의인데, 그 합의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면 또는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폭행죄, 그 다음에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반의사 불벌죄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랬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근데 그 후에도 예컨대 처벌 조건이라든가 소추 조건 등이 다 갖춰질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이게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장의 과제도 얘기했는데, 그냥 절차도 생략하고 뭐 어떤 주관적 평가나 인상에 따라 처벌하고 그러던 과거 뭐 아주 옛날 시대에서 지금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또 절차를 거쳤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체계의 역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 또 예전에는 뭐 그냥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돼 가지고 75페이지로 가시면 이 범죄 체계론의 역사 자체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왜 여기서 언급하느냐, 그 이유만, 왜 여기서 말하는지 그 이유만, 왜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범죄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구별한다는 것. 이 범죄 체계론의 역사는 뭐가 객관적 평가의 대상이고 뭐가 주관적 평가의 대상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과정을 아실 필요는 없고, 범죄 체계론에서 주로 얘기되었다는 게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 요소.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위는 객관적 평가의 대상이고 행위자는 주관적 평가의 대상이거든요. 이 둘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벌써 오늘만 해도 구별 참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그 법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구별하는 거거든요. 법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구별, 외부로 나타난 행위와 내면의 의사를 구별하는 것,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한 부분들, 행위를 먼저 평가하고 행위가 불법일 때 비로소 행위자의 주관적 책임을 심사하자. 이것이 지금 평등한 범죄심사, 공정한 범죄심사를 위한 일반적인 이론이고, 이 자체, 이 체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만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글자 그대로 FM대로 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실무에서도 이러한 범죄 체계론에서 나온 얘기들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제가 이제 형법 해석을 쭉 하는데 우리가 1조부터 쭉 읽어나가지 않고 나름의 체계적 이론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 조문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가져다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범죄 체계론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법 법전에
구속요건이라든가 위법성, 책임 등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서는 당연히 이런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형법의 20조부터 24조까지가 위법성에 관련 조항이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든 실무든 이견이 없고, 또 9조부터 12조까지를 책임의 문제라고 하는 데에는 거기에 법전에는 책임이란 말이 전혀 없지만 해석상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19번 문단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번 문단을 보시면 그 형사 절차에서도 이 경찰이나 또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아까 이제 아무리 범죄가 성립이 되어도 이것을 소송을 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소추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추하지 않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른바 불기소를 하게 되는데, 불기소할 때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이유를 쓸 때 혐의 없음, 죄 안 됨, 공소권 없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씁니다. 혐의 없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범죄 성립 요건에 그 연관지어 얘기하자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 이게 사건을 수사해 보니까 사람을 했다고 하는데 살해가 아니더라라든가 뭐 이런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하는데 타인의 재물이 아니더라, 이렇게 구속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혐의 없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죄 안 됨이라는 건 뭐냐면 혐의는 있는데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을 땐 죄 안 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은 소추 조건, 친고죄인데 고소하지 않았거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공소권 없음이라고 쓰거든요. 공문에 그렇게 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지. 문제가 있구만. 저는 받아봤거든요. 전과자인가 이러실 텐데 그건 아니고, 이제 학교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고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별거 아닌 일로. 로스쿨에서도 뭐 특정 대학 출신을, 일반 대학이 아니에요. 자세히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특정 특수대학 출신을 뭐 우대했다고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 포함돼가지고 전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뭐가 집으로 이렇게 등기가 날아오더라고요. 뭐 경찰서에서도 한번 날아오고 검찰청에서 한번 날아오고.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시골 동네 사는데 동네 창피하게 막 우체부 아저씨가 이 사람은 뭔데 맨날 경찰에서 뭐 이런 게 날아오나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귀하의 사건은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해갖고 뭐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오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상식으로 혐의 없음이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 조사하고 수사해 봤더니, 그게 이제 죄 안 됨은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거나 책임이 없다. 공소권 없으면 필요한 소추 요건, 고소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없다. 모든 범죄가 고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친고죄에서만 고소가 필요한 거고, 다른 범죄는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친고죄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많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이제 성범죄가 대부분 친고죄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빠져가지고 오히려 친고죄에 대한 논의가 큰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까 얘기한 가까운 가족 간의 직계 친족 사이에서도 재산 범죄에 대한 친고죄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 정도가 오히려 요즘 의미 있는 논의이고, 친고죄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 걸 이 부분은 이제 상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가 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책이나 다른 수업에서는 맨 뒤에 얘기하는데 이걸 앞에서 미리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개략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면 추석 연휴 때 이틀 수업 못하는 거를 커버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죄수론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이것도 역시 한글로 써놓으니까 죄수 그러면 우리가 갇혀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농담 아니고요.
죄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죄가 몇 개인가 이런 얘기거든요. 죄가 몇 개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범이란 말을 들어봤을 텐데 공범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범죄를 하는 건데 거꾸로 한 사람이 여러 개 범죄했을 때 죄를 몇 개로 카운트할 건가. 이게 죄에 대한 숫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생각하면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한 사람이 저지른 행위가 하나의 범죄이면 하나로 죄로 처벌받겠지만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개로 처벌받으면 뭐 단순히 더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개로 처벌받으면 오히려 약간 좀 깎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죄의 수 이론, 죄의 수, 범죄의 수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왜 원래 이제 우리 법조문에도 맨 뒤에 있고 맨 뒤는 아니지만 뒤쪽에 있고 다른 책에서도 뒤에 있고 다른 수업에서는 뒤에 하는데 미리 하느냐. 여기서 나온 개념이 또 앞으로 또 계속 쓸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개념 이해를 위한 것이고 또 단순한 개념의 암기가 아니라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형법이 범죄를 보는 시각이 여기에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77페이지 2번 문단을 보시면 죄의 수는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또 죄의 수 세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간단할 것 같지만 뭐 범죄가 벌어졌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으면 몇 개의 죄를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몇몇의 죄를 지은 건지를 뭘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이게 또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이른바 행위, 자연적 의미로 이 사람이 행위를 몇 개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하자는 기준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법익, 여기서도 법익이 또 나오거든요. 범죄는 법익 침해라 그랬으니 침해된 법익이 몇 가지이고 몇 개인가에 따라서 결정하자. 이게 법익 표준설이고요. 의사 표준, 이것도 주관적인 거죠. 그 사람의 범죄 의사 속에서 범죄가 몇 개인가. 이게 의사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를 설명해 놓은 그 구성요건이 있잖아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범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몇 개인가에 따라 보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두를 다 고려하는데 그래도 핵심은 법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여기서도 법익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죄의 수에는 하나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죄를 일죄라 하고 여러 개의 죄를 수죄라고 합니다. 수죄란 말도 이상하잖아, 그렇죠? 거기 각주 70회 각주 1번을 보시면 벌써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거나 귀에 딱지 않는다는 게 옛날 표현인데 요새 귀에 피난다고 하대. 하여튼 그랬을 수 있는데 2020년에 형법을 그 한글로 바꾸면서 그냥 글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말도 바꿨다 그랬는데요. 37조에서는 그 수개의 죄라고 여러 개의 죄를 수개의 죄라고 쓰고 있어요. 수개의 죄. 이상하잖아. 그죠? 수개의 죄. 이게 한문인데 이렇게 한글로만 바꿔놓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수개의 죄. 그리고 근데 40조는 또 여러 개의 죄라고 바꿨어요. 세 개, 조문 차이로는 세 개밖에 안 나는데 같은 사람들이 작업했을 텐데 40조에서는 여러 개의 죄라고 그 표현을 바꿔놓고 37조는 그냥 옛날대로 수개의 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좀 아쉽지, 좀 꼼꼼하게 하지. 뭐 국회의원들도 뭐 법제처도 법무부도 대충 해가지고 똑같은 때 바꿨는데 바로 옆에 있는 조문인데 여러 개의 죄, 수개의 죄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한 나라의 법인데.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옛날식으로 수개 이렇게 안 부르고 여러 죄라고 여러 개라고 요즘식 말을 썼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죄는 하나가 되는 경우와 여러 개가 되는 경우를 우선 봐야 된다. 하나가 되는 경우는 간단하죠. 그 하나의 죄로만 처벌하면 되니까.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의 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죄가 하나인 경우는 이른바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어려워. 법적 경합과 포괄일체라는 게 있고요. 죄가 여러 개인 경우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부터 여러분이 좀 그렇죠? 재미가 없기 시작하죠? 시간이 매우 어정쩡한데 짧게만 마저 말씀드리자면, 법조경합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이상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법조문끼리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조문은 뭡니까? 구성요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성요건이라는 게 그 법조문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러 개의 죄 같은데, 법조문, 구성요건끼리 경쟁해갖고 하나만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그러면 사람을 칼로 찌르는 순간 상해도 되잖아요. 뭐 그 전에 사람을 칼로 찌르기 위해서 막 때렸다. 폭행도 되고 상해도 되고 사람이 죽으면 살인도 되고 겉으로 보면은 이게 폭행죄, 상해죄,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다 해당해서 여러 개의 죄 같지만 이들이 경쟁해서 최종적으로 살인죄 하나만 성립한다. 이런 경우를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했는데 너는 상해죄도 되고 뭐 살인죄도 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법조문끼리 경합해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그래서 법조경합이란 말을 씁니다. 포괄일 때는 글자 그대로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로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체적 경합이라는 건 원래 의미의 여러 개의 죄를 말합니다. 여러 개의 죄를 기본적으로 경합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범죄가 성립해서 경쟁한다, 경합범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체적이란 말이 붙은 거는 상상적 경합 때문에 그래요. 상상적 경합이 없었으면 실체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보통 그냥 판결문이나 이런 데 경합범 그러면 실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죄가 여러 개 성립했고 실제로도 여러 개로 처벌받는다 해서 실체적 경합이라 부르는데 상상적 경합은 범죄는 여러 개 성립했는데 처벌은 하나로만 받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념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여러 개의 범죄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개념 설명할 때 제일 지루하죠. 여러분이 찬찬히 한번 복습하면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 행위, 법익, 범죄의사, 구성요건 네 가지가 왜 골고루 범죄 죄수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그 중에서 법익이 왜 중요한지 그거를 5번 문단의 표를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서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한참 있다 또 하겠네요. 그 사이 책을 좀 보시고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